네, 다양한 국제 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죠. 자오러지 이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첫날 얘기부터 전해 주시죠. 어제 평양에 도착해서 그 최령해 네.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나라 의회 간 교류 형식입니다. 올해가 북중 그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제 그걸 기념하는 행사 참석 겸해서 참 그 평양에 왔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에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어제 최령해 그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 그 두 나라의 어떤 그 친선 우호 해를 기회로 삼아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 하면서 중국 그 최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하고 북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시종 일관 확고부동한 그 중국의 전략적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발언을 그렇게 네.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가장 관심사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논의를 한 걸로 중국 외교부가 밝혔는데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자 위원장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북한이 이제 국경을 열고 나서 그 평양을 가는 그 평양에 온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까지 평양에 머무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다가 시진핑, 김정은 시진핑 그 주석의 그 방북해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평가하고 좀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로벌 타임스가 그저께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왔는데 푸던대학 한국연구센터 소장 그다음에 사회과학원 동아시아연구원 같은 사람들 인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관심 있는 게 그 푸던대 한국연구센터 소장 얘기가 한반도가 긴장 고조로 지금 아주 민감한 시점인데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영내 안보 확실성을 더하고 잠재적 위기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게 조금 눈에 띕니다. 네.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뭐 지역 정세 이런 것에도 좀 의미를 부여하나 봅니다. 예, 이 네. 사람 얘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데 대한 어떤 서방의 우려들이 많은데 이걸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가 지금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영내 전략적 영향 확대를 북한이 모색하는데 그 중국 외에 라오스, 베트남, 뭐 이 러시아 등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서 조금 좀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할 것이다. 특히 청년, 뭐 문화예술계 이런 언급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고위급 그 교류 외에 무슨 뭐 문화까지도 두루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 글로벌 타임스가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이 그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북한이 가장 매진하는 게 경제 회복인데 네. 이게 북한 노동당의 핵심 과업이다. 그래서 중국이 효과적 부양에도 그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중 고위급 왕래 수위 좀 차츰 높여서 김정은 방중 정상회담 뭐 이런 걸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조금씩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합니까? 연초만 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최근에는 좀 그 지표들이 네. 조금 좀 그 뭔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그 보여줬는데 여기 대해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아주 나란히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걸 그렇게 블룸버그가 어제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중국이 지난 1분기에 그 전분기보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죠. 연율 기준 7.5% 성장했을 것 같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기존 추정치는 5.6%였으니까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또 올해 전체 성장 전망치도 앞서서 4.8%로 봤었는데 이거를 5%로 0.2%포인트를 높였습니다. 네.
역시 근거로는 뭐 지표를 들었나요? 예. 네. 최근에 중국 거시 지표가 견조하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특히 지난해 말 바닥을 확인하고서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수출이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추세면은 중국이 이제 올해 그 성장 목표를 작년처럼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5개월째 확장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좀 살아나고 있고 각종 지표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좀 들었는데요. 모건 스탠이 어떻게 제시하나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 성장 전망치를 4.2%로 앞서서 잡았던 거를 4.8%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미국의 견조한 수요하고 수출이 예상 외에 호조를 보이는 부분,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 전망치를 높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망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중국 정책도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1년에 가가지고 과잉 생산 어쩌고 했는데도 계속 지금 자본 설비 투자 넓히겠다는 그런 조치를 내놨죠.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도 좀 뭐 1, 2월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한 7% 이상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하고 소비는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CPI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해 전보다 한 0.2% 정도밖에 안 올랐죠. 네. 그래서 디플레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0.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을 네. 해서 디플레 압력은 좀 여전히 핵심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1분기 상황이네요. GDP 네. 성장률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나요? 네,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DP 성장률 지켜보겠고요. 또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자체 제작,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중형 여객기 이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 있네요. 중국이 2006년에 개발을 착수해서 16년 걸렸죠. 그래가지고 2022년 9월 이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 그 이제 절차, 이른바 가망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작년 5월부터 중국 국내선에 이제 C919죠. 이게 첫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 선보였고 지금 이제 일단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같은 그 중국 그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지금 판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각 네.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중국 7개 부처가 그 합동으로 공지문을 내가지고 이 중형 그 C919 그 항공기에 들어갈 엔진 국산화에 착수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프랑스죠, 사프란 이쪽 엔진에 주로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중국이 이제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에 대한 항공기 엔진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미국에 있는 중국계 교수 지적입니다. 네. C919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이건 뭐 어떤 아시겠지만 그 여객기예요? 기내 통로가 하나죠. 아. 그래서 이제 그 협동체 중형 여객기죠.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164명이고 한 대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는 그 공개된 게 없는데 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글쎄 그럴까 하는데 일본 전문가들 전망은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뭐 이제 그 대형 항공기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죠. 그런데 2041년까지 이걸 한 10,000대 정도 팔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여객기의 한 20% 정도를 점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일각에서는 내다봅니다. 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런 뭐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 엔진 국산화에 네. 이제 박차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흐름 좀 살펴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기싸움이 또다시 인플레로 번지는 모습이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난달 미국 CPI 상승률이 3% 중반대 그래가지고 3개월째 그 높게 증가폭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돌았죠. 그래 6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6월 금리나 야 이건 물 건너가겠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게 이제 또 백악관의 골칫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죠.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기시다하고 공동회견하면서 인프레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최소한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내 판단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뭐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자기가 정권 넘겨받을 때만 해도 인프레가 9% 정도였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한 3%대로 많이 낮춰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바이든이 그 기시다 만나기 전날만 해도요 성명을 내고 지금 미국도 그 주택하고 특히 채소 물가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CNN에 그 그로서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품.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달걀하고 우유값은 한 해 전보다 낮아졌지만 주택값, 채소값 여전히 너무 높다. 네. 정부가 많은 일을 아직도 해야 한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인프레가 다시 살아나는 게 바이든한테는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거의 10%에 육박했던 상승률에서 이 정도 내려온 걸 이제 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끈적끈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것이냐는 좀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유권자들은 지금만 보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트럼프는 인프레가 사실 반갑죠. 그저께 자기 SNS 트루th 소셜 계정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인프레가 돌아오고 있다. 격렬히 인플레이션 is back, 레이징 하고 아주 대문자로 탁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확실히 내릴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늘 쓰는 표현이죠. 미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으로 비치는 걸 원치 않을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걸 전하면서 사실 백악관이 그동안의 관리는 그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부터 막 노골적으로 했는데 바이든도 그걸 최대한 자제를 하다가 지난달에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 인프레가 다시 대선 쟁점으로 조금 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금리를 처음에 인상하기 시작할 때 연준이 실기를 했다, 시기를 좀 놓쳤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연준에 대한 비판이 좀 다시금 스멀스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월가 이코노미스트 진단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대체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PI가 시장 예상 계속 웃던 거에 대해서 연준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앞서서 시사하고 나서 한 5개월 사이에 미국 가계자산이 한 몇 조 달러 정도 창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력한 소비 지출, 그래서 인프레가 가라앉지 않는 거라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은 네. S&P 500 지수하고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미국 종합 채권 지수 상승세를 기반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좀 안 먹히지만 올해 한 세 차례 금리 인상에서 모두 한 75bp 정도 인하 정도 이게 시사된 건데 지금 이게 이제는 더 먹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연준이 2023년 작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도 주식시장하고 신용 스프레드 축소로 많이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프레 모멘텀을 죽이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약간은 좀 이런 얘기는 격한, 그렇죠. 굉장히 좀 네. 극단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예상이죠. 인상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이 사람 얘기는 자기도 몇 주 전만 해도 네.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기 판단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볼 때 75bp까지는 아니고 한 25bp 정도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네.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추가 인상이나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 거라는 그런 관측을 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걸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경제에 관련된 건데 달러에 대한 거네요. 이 달러가 사실 올해가 되면 금리 인하 추세가 좀 빨리 오면서 네. 약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좀 다르죠. 강달러 추세로 가고 그렇죠. 있는데 이 달러에 대한 얘기가 좀 있네요. ING 네. 분석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를 줄인다는 지적들이 많고 이제 최근에 그 글로벌 사우스 얘기가 자꾸 나오고 탈달러 뭐 얘기들이 많았죠. 위안화가 뭐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외환 보유 그 구성표를 보면은 가장 최근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글로벌 환율을 그때 기준으로 고정을 할 때 작년에 외화 보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0.2%포인트 조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58.4%가 됐다. 이걸 ING 그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달러의 종말은 지나친 과장이고 오히려 외환 비중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소폭이지만 2015년 이후에 달러 비중이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또 달러 보유액도 물리적 측면에서 한 270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게 이 사람 집계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IMF 데이터를 보면은 금이 법정 통화보다 더 인기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징후도 자기는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네. 금 비중이 물론 조금 늘었지만 그 보유고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가격 재평가에 따른 효과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 간밤에 금 가격은 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금 가격 상승세가 좀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서 네. 이제 위안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달러에 꾸준히 도전을 해왔는데 그 러시아 매도세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중앙은행 보유 그 비중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전 세계 위안 보유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재정 적자에 직면하니까 위안화를 대거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위안화를 외환 보유고에서 갖고 있던 것을 조금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뭐 지난해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무역 결제망에서 위안 점유율이 급증했다 이런 것도 언급을 하긴 했네요. 네, 스위프트에서 위안 점유율이 급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역 금융의 위안 역할이 올 들어서 조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 끝일 것 같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블룸버그 보도네요. 백악관이 일본의 LNG 수급난에 대한 불만을 추스르려고 애쓴다. 이게 어떤 이야기 흐름이 있는 겁니까? 어제 새벽 발표된 미일 그 공동 성명하고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뭐 안보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이게 좀 빠졌는데요. 제가 네. 볼 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블룸버그가 이걸 뽑아가지고 전했는데요. 네. 백악관이 일본의 그 LNG 수급난에 대한 그 일본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좀 이렇게 추스리려고 상당히 애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한다는 결의에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예측 가능한 LNG 공급력도 여기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이게 몇 번 전해주신 적이 있는 그 사할린2 네, 프로젝트 관련이 있는 그거하고도 거죠? 연계가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묻혔는데요.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그 지구 온난화 저지책의 하나로다가 미국의 LNG 신규 수출 허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LNG 업계가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공화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당시도 일본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고요. 특히 일본이 그 러시아의 사할린2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죠. 지분 참여까지 하다가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G7이 이거를 제재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난처해졌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일본이 우리는 좀 예외를 해달라 했는데 미국이 야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이 좀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을 이제 백악관이 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LNG 그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추스리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네. 공동성명에서 또 추가로 나온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미국이 풍력 발전 촉진 쪽으로 이렇게 조금 좀 불만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동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이 시대 기후 위기 도전의 심각성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연안 풍력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미국 이니셔티브의 첫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일본이 참여한다. 이렇게 덧붙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풍력 발전 가지고 과연 일본이 만족을 할지 지금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2020년대 말까지 한 4.4기가와트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거를 2040년까지 많게는 한 45기가와트로 더 확대한다는 새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영국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연안 그 해저가 깊지 않아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이점이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여건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백악관이 이번에 일본을 어떻게든 좀 추스리려고 풍력 발전까지 이렇게 막 들먹거렸는데 과연 일본이 얼마나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묻힌감이 있던 뉴스였는데 기자님께서 좀 끄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 흐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낙태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이걸 오래된 우군과 정면 충돌했다. 이걸 두고 이 스토리를 일단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느 대선 후보가 선거 때 뭘 못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글쎄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가 그동안의 낙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완강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죠.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이렇게 했죠. 주 차원에서 낙태 문제는 자기들 법률이나 이렇게 결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슬그머니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원 내 아주 트럼프의 우군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물론 이제 그 대선 불복 때 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좀 사이가 나빠지긴 했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아주 그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낙태 입장을 이렇게 설그머니 뒤로 뺀 거에 대해서 이거는 미 국민의 공감대에 배치된다. 그러면서 낙태 관련 규제가 주 권한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트럼프 성명에 정중히 반대한다. 정중이라는 표현을 넣지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정면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굉장히 그렇죠. 분명하게 밝힌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죠. 네. 트루스 소셜에 당장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레이엄 때문에 자책한다. 왜냐하면은 그가 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유일한 이유는 내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오락가락한다. 그냥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자기가 이제 자기 재임 중에 그 보수 우위로 대법원을 확고하게 재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로더 웨이드 판결 이게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었죠. 이거는 참 위대한 일인데 그런데 가끔은 위대한 일들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많은 공화당 인사가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게 속내입니다. 이 낙태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민감하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지지세도 좀 변하는 그런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의 하원, 상원 심지어는 대통령직까지 넘기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대해서 미국 언론 분석은 이 지금 낙태 규제가 대선에 또 이렇게 쟁점이 자꾸 부상이 되죠. 그다음에 지난번 중간 선거 때도 이 낙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득을 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러다가는 여성표 다 잃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로이터가 지난 8일까지 닷새 동안 새로 여론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지난달 조사 때도 전국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포인트 앞선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누가 앞선다고요? 바이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의 그런데 22%는 바이든 트럼프 다 싫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16%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3월하고 지금하고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변수가 계속 부상을 이거는 바이든한테 별로 좋은 변수가 아니죠. 어쨌든지 최근에 바이든이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진영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네요. 지켜봐야죠.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